그럼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할게요. 첫 번째 강의를 좀 너무 오래 했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지 2시간 50분이 넘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두 번째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4명의 현대 건축가를 대해서 아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건축가도 디자이너이긴 하니까 리처드 로저스랑 노먼 포스터 그리고 란처 피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하 디드 이 네 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아쉽게도 자하 디드 마지막 그분은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60 좀 넘어서 세상을 떠나버렸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떠나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 나머지 세 분은 좀 활동 중이죠. 물론 리처드 로저스 지금 얘기한 리처드 로저스 이분은 또 은퇴하겠다고 몇 달 전에 몇 주 전인가 얼마 안 됐죠. 그 2021년 그 학기 개강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네 분의 건축가에 대해서 디자이너 입장에서 한번 좀 보자고요. 이제 각 건축가들마다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디자인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내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전에 좀 여러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좀 미안해요. 나 혼자 신났었어. 구글어스 때문이야. 내가 구글어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구글어스 안 씁니다. 어,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각주 짧게 할게요. 리처드 로저스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요. 태어나기는 이제 이분 이태리 쪽인가 뭐 그쪽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계속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분인데 작업을 좀 전에 말했죠. 이분 이제 은퇴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 특성은 이런 건데, 그 아까 내가 프랑스 파리 쪽에서 내가 잠깐 얘기했을 때 pompidu 센터 있었잖아요.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뼈대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죠. 그 사람은 피부가 밖에 있고 뼈대가 안에 있는데 갑각류 곤충들, 뭐 새우나 뭐 이런 것도 새우는 곤충이 아니죠? 새우는 또 뭐야? 여러분 잘 먹는 그 럽스터 이런 것들은 가재구나. 가재 이런 것들은 뼈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살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재 먹을 때 이렇게 살을 빼먹잖아요. 근데 이제 소나 돼지 고기들은 이제 살이 밖에 있고 뼈가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가까운 이처럼 뼈를 그 안에 있는 내장물을 밖으로 뽑아내는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는 게 로저스 아저씨가 아니라 로저스 선생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제 혹은 알루미늄 입힌 외장, 또 최대한 노출된 기능 이런 것들이 특성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유리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는 뭐 요즘 현대 건축가가 다 유리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또 컬러 액센트가 좀 심한 거 이런 거 심하다기보다 강한 거 이게 리처드 로저스 이분의 특성입니다. 디자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티브를 잡아낸 거죠. 본인 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걸 한번 과정을 우리 보자고요. 이거는 1967년 꽤 옛날에 리처드 로저스, 노먼 포스터 그리고 그들의 와이프들이 그게 4인이 같이 작업한 그런 건물인데 릴라이언스 컨트롤 팩토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뭔가 구조가 이미 보이죠. 그렇죠? 구조를 바깥으로 끄집어낸 리처드 로저스의 특성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게 안쪽을 숨는데 이때 이미 바깥으로 뽑아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pompidu 센터 파리에 있는 거죠. 다시 파리 안 갈게요. 갈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 안 갈게 안 가겠습니다. pompidu 센터가 이건데 얘도 바깥으로 뽑아낸 거죠. 구조를 뼈대가 바깥으로 뽑아 나온 거. 이게 에스컬레이터인데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숨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까지 바깥으로 뽑아냈어요. 그리고 컬러가 강하죠. 내가 좀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노란색,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강렬한 색상을 써줍니다. 이게 리처드 로저스 선생님의 리처드 로저스의 건축적인 모티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모티브를 발견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접근해 보세요.
보통 최소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를 해보자고요. 리처드 로저스와 렌조 피아노가 같이 작업한 겁니다. 이태리 디자이너, 아니, 건축가죠. 이분도 나중에 오늘 언급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펌피드 센터를 디자인한 거고, 그게 계속 이렇게 보이고, 철골 구조 뽑아낸 거, 아래 유리 많이 쓴 거, 컬러, 채도가 높은 색깔들을 현란하게 써주고 있는 거, 이런 게 로저스의 특성입니다. 이게 초창기라고 볼 수 있겠죠. 70년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작년까지 작업을 계속 하셨으니까 초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에서, 아이고, 넘어갔네. 파리에서 이 건물 혼자 튀어요. 아까 여러분 밖에 구글 어스에서 잠깐 밖에 얘만 혼자 엄청 튑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픈할 때는 욕을 많이 먹었대요. 파리 시민들한테 아줌마들이 우선 이 사람을 때리고 막 그랬다는데 본인 직접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고 이 건물이 뭐 건축사적으로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파리랑 어울리자 하면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튀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튀지 않나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 런던에다가 채널 4라는 텔레비전 아마도 방송사일 것 같은데 헤드쿼터 빌딩을 아마 본사 건물이겠죠. 를 지었는데 많이 순화됐죠. 앞에서 뽐삐드보다는 많이 순화되어 있는. 프랑스에서 연습 한번 해보고 이제 지네 나라 가가지고 좀, 좀 정제된, 정돈된 건축을 구사한 게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특성은 계속 보이죠. 뭐 바깥으로 뽑아낸 엘리베이터, 철골 구조 이런 것도 바깥으로 뽑아냈고 유리 많이 쓰고 컬러풀하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 앞에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걸 입혀서 재밌는 예술품 이건 거의 예술품 수준이죠. 그렇죠? 여기는 건축물의 일부 같은데 이게 예술품이 변했네요. 이런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고 요런 류의 작업이요. 그 다음에 이게 보르도니까 아마 프랑스겠죠. 프랑스에 있는 이제 법원 뭡니까? 법원이죠. 법원을 작업한 건데 예전에 주로 기하학적이었다가 이제 약간 곡선을 이제 가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나머지 이 사람의 특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밤의 모습이고 부분적으로는 이분 특성을 벌써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디자인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디자인 그 모티브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 디자인 언어라고나 할까 디자인 랭귀지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네 명의 디자이너이자 건축가들은 그런 걸 확고히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고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차용을 하세요. 차용. 여러분 디자인에 차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학부생일 때는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놓고 표절할 수도 있겠죠. 이거 나는 표절할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 표절하면 돼요. 표절하고 나서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거는 이제 불법이지. 근데 표절의 좋은 방법이 오마주라든지 뭐 패러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표절을 똑같이 베끼는 거를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는 똑같이 베끼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그냥 학습을 위해서 똑같이 베끼는 건 필요하죠. 그렇죠? 똑같이 필요한데 그거를 디자인 과제라든지 여러분한테 주어진 디자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똑같이 베껴서 한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방하는 건 상관없어. 모방하는 건. 그러니까 pompidu 센터를 모방해서 이거를 만들었어. 그런 건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또 pompidu 센터를 베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누가 봐도 알죠. 아, pompidu 센터를 모방했네. 이런 건 누가 봐도 알겠죠. 그렇고 이건 그 법원의 안쪽 구조물인데 역시 비슷하죠. 느낌이. 그 다음에 1999년에 밀레니엄 돔이라고 런던에 있는 이건 무지무지 유명한 건축물이죠. 밀레니엄을 맞아서 돔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서도 리처드 로저스의 특성은 보이죠. 그쵸? 구조를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 이 구조물의
이 건물의 구조를 형성하는 구조물 바깥을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현란한 옐로우니까 많이 좀 죽긴 죽었지만 엄청나게 현란하진 않지만 그래도 채도가 높은 색깔을 써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로저스의 특성을 계속 이제 고수해주고 있는 거고 여기 런던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부분이죠 여기가 그렇고 안쪽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엄청나게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이제 로이드 레지스터 빌딩 로이드 보험, 뭐 로이드 회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만 같은 계열 회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점점 차분해져요.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점점 줄어들고 그래도 보이긴 보이지만 안에 뼈대가 보이고 구조가 보이고 컬러들도 보이긴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차분해집니다. 약간 미니멀해지고요. 내가 봤을 때 약간 더 모던해지고 이런 특성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볼만해요. pompidu 센터 너무했죠. 지금 보니까 정말 너무했는데 이 정도는 볼만하다, 받아들일만하다 라고 나는 보여져요. 2001년에 또 이제 뭐 88 우드 스트리트에 이런 걸 지어놓은 모양인데 점차적으로 점점 더 이제 피부가 바깥으로 나오고 뼈대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나는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리차드 로저스 이분의 디자인 언어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안엔 들어갔지만 보여. 그리고 어느 정도 밖에 나와 있어. 여전히 밖에 나와 있어. 그렇죠? 그런 게 보여진다. 그런 거고 안쪽에 뭐 이렇게 놓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이제 패딩턴 워터사이드라는 지역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비슷하죠. 비슷한 개념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점점 차분해지죠. 차분합니다. 오, 차분해. 그쵸? 이 정도면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처럼 보인다. 미셸 로저스가 한 건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참고로 요 근래 현대 뭐죠? 여의도에 현대백화점 새로 생긴 거 그 건물도 리차드 로저스가 디자인한 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로저스 특성이 좀 나와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뼈대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철거 구조가 밖으로 나와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 레드가 좀 레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내 개인적으로는 좀 색이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고 여기는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바라스 에어포트 2005년에 지은 건데 근데 공항 건물은 꽤나 많은 공항 건물들이 다른 분들이 작업한 것도 보면 뼈대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천공항도 그렇고 북경공항도 그렇고 노마 포스터 작업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이건 별로 크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안 들죠. 공항이다 보니까 원래 이런 류의 건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건 좀 나오긴 많이 나왔다. 그쵸? 근데 그렇고요. 근데 조형적으로 아름다워요. 크게 어색한 부분, 무리한 부분은 없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중한 부분도 보이고, 색깔을 바꿔서 바꾼 부분도 보이고, 아름답죠? 그렇고, 여기는 이제 벨기에에 있는 엔트워프라는 도시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벨기에 법원이네요. 참고로 벨기에라는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영국이 억지로 만든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 쪽에서 조금 뛰고, 프랑스에서 조금 뛰어가지고 벨기에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벨기에 쪽 지역 사람들이 아니, 네덜란드 쪽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그래서 벨기에가 서로 다시 그냥 네덜란드랑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있다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거기다가 이런 건물을 또 법원 건물을 지었는데, 좀 이 건물을 딱 봤을 때 리차드 로저스가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덜 들어요. 이거는. 조금 덜 듭니다. 많이 이제 뭐라고 할까 완화되어 있다고 할까 이 건물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 법정인 것 같고 여러분 살면서 절대로 법정에 가는 일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웨일즈 카디프가 아마 웨일즈의 수도로 보여지는데 영국이 원래 네 개 나라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이제 북아일랜드인가? 북아일랜드 네 개가 합쳐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웨일즈 국회 의사당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곡선적이고 직선적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다시 약간 그런 이제 구조가 나와지고 유리가 보이고 뼈대가 보이는 로저스의 특성이 좀 보이는 그런 건물로 보여집니다. 국교사당 치고 좀 작다 싶습니다. 2007년에 다시 또 로이드 빌딩을 지었는데 다시 약간 과격성이 보이네. 그렇죠? 약간 과격해 보입니다. 그냥 금속이 이거 거의 공장 같아. 그렇지 않나요? 무슨 정유 공장을 지어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면 이렇고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사무실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정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건축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많이 떠들었더니 목이 메입니다. 근데 물을 조금 마시고 얘기를 할게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상당히 근대가 아니라 요 근래로 이동해가지고 치스윅 파크 런던에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또 많이 정돈됐죠. 이 뼈대가 나왔지만 이게 뼈대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게끔 그냥 자연스러운 구조물처럼 보여집니다. 건물의 일부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또 정돈돼 보이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리처드 로저스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노먼 포스터. 어떻게 보면은 노먼 포스터 이분이 오늘 소개할 네 사람 중에 가장 작업을 많이 하는 분일 거예요. 회사도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 이분도 꽤나 모험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 같고, 이분 뭐 자서들 읽어보면은 뭐 비행기 조종 같은 거, 글라이더 모는 것도 좋아하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살고 지금 살고 있는 35년이니까 나이가 꽤 되셨죠 이제 몇 살을 봐야 되나요? 모르겠다. 86, 7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이분은 이제 프리츠커상 아까 앞에 리차드 로저스타 프리츠커상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네 분의 건축가들은 전부 건축계 노벨상이라는 여기 프리츠커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한 분도 못 받았어요. 근데 기분 나쁘게 옆에 일본은 네 명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 전공하는 내 입장에서는 아우 우리나라 디자이너나 건축가들이 조금 더 진짜 정말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느낌이 듭니다. 조금 약올라. 중국 건축가도 받은 것 같은데 계속 노력합시다 여러분. 나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그러자고요. 그렇고 이제 그런 분이고 이분의 그 특성은 여기 나와 있는데 금속과 유리를 사용한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아까 뭐 IMPA가 작업했던 루블 박물관 지하로 들어가는 그 피라미드도 유리랑 금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사용했다는 게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아까 그 건축사 얘기하면서 엠마누엘의 기념당까지도 전부 석조 건축이었잖아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금속과 유리가 사용되는데 내가 아까 에펠 얘기했었는데 프랑스 에펠 런던이 아니라 이거 뭐야 영국에서 유리랑 금속을 철골을 이용해서 아주 초창기에 그 건축을 수행한 사람이 조지프 팩스턴이라고요. 그 크리스탈 팰리스 한국말로 수정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그 산업 전람회가 열렸었어요 런던에서. 그래서 지금 하이드파크 거기에 런던에 하이드파크라는 그 공원이 있는데 런던에서 서북쪽이라고 해야 되나? 템즈가 위쪽이니까 서북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왕이 사는 그 궁궐 뒤에 왼쪽 서쪽으로 거기 그 하이드파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수정궁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철고 뭐라고 표현해 식물원처럼 요즘 식물원처럼 금속으로 철골을 만들고 유리로 그걸 마감을 해가지고 온실처럼 만들었는데 엄청난 큰 사이즈로 규모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사용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포스터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조지 팩스턴의 수정고의 19세기 중반일 겁니다. 아마 19세기 중반에 1850년 전후에 작업한 걸 텐데
그거를 약 그 100년이 넘게 넘은 후에 다시 끄집어내서 작업한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금속과 유리는 요즘 뭐 현대 건축에서 엄청나게 사용되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엘리베이터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건물의 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로 사용했던 게 금속, 그때 이후에 주로 사용했던 게 금속과 유리였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터는 그 대비, 엄청난 대비, 절도 있는 기하학을 선호하기도 하고 이런 재료도 선호하고 좀 그 대비라고 할까? 강한 컨트라스트 이런 거를 또 상당히 잘 갖다 씁니다. 그래서 아까 리처드 로저스는 그 모티브를 확인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 모티브를 약간 좀 찾아봐야 돼요. 좀 세밀하게 좀 봐줘야지만 이분의 모티브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언급되진 않지만 프랭크 게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 곡면, 상당한 곡면, 그 컴파스로 나오는 곡면이 아닌 그런 자유적인 자유곡선적인 곡면을 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프랭크 게리 건축은 그러니까 예술사 디자인사 시간에 디자인사 후반부에 우리가 볼 거예요. 램크라스 거는 이번 학기에 볼 기회가 없고요. 우리나라에 몇 개 건축물이 있고 자하디드는 좀 이따 볼 거고 벡터 이미지 더하기 이제 상당히 유기적인 곡선적인 곡면을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죠. 우리나라의 동대문 뭐죠? 역사문화 DDP DDP 동대문 디자인 P가 뭐 약자지? 동대문 디자인 P가 뭐지 모르겠네. 거기 자꾸 DDP 그 건물을 지은 분이 자하디드죠. 동대문 디자인 프로젝트 뭘까 모르겠네. 프로세스 아닌데. 아 궁금하다 갑자기 DDP 정말 궁금해.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포스터 여기다 포스터 작업은 또 여기다 옛 것과 새 것을 급작스럽게 병치시킬 때 이제 강한 컨트라스트 시킬 때 효과가 있다. 그랬죠. 봅시다. 이게 이제 예전에 했던 루노 뭐 디스트리뷰션 센터. 근데 이거만 보면은 이거 리차드 로저스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초창기에 리차드 로저스랑 노먼 포스터가 같이 작업했잖아요. 그쵸? 앞으로 쭉 가볼까? 가보면은 시간도 없는데 앞으로 갑시다. 가보면은 요거 요 건물 할 때까지는 리차드 로저스랑 노먼 포스터가 같이 작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로 가보면은 다시 얼마나 가야 돼? 됐다. 여기 보면은 이거 리차드 로저스 같은 느낌. 리차드 로저스의 그 뭐라고 할까 영향을 아직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86년에 홍콩에서 홍콩의 상하이 뱅크 HSBK인가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 상하이 은행의 본점이게 헤드쿼터니까 본점이겠죠. 본점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리차드 로저스 느낌이 나. 그쵸? 이것도 리차드 로저스 느낌이 아직도 나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꼭 각각류 같죠. 곤충 같죠. 곤충 뼈대가 밖으로 나와 있는 뭐 사슴벌레라든지 하늘소라든지 이런 것처럼 요거 물 있죠. 요게 IMP 중국계 이번 세상 떠났지 싶은데 중국계 그 미국인인 아까 그 루블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지은 분 그분이 지은 건축한 결과물이에요. 이분 작업도 괜찮은 거 많이 있어요. 일단 실내는 이렇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바뀌어요. 이제 님에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불어를 몰라서 아마 님에나 아니면 님일 것 같은데 님. 여기에다가 그 뭔가를 만들어 이게 못 읽겠어. 이게 불어일 거니까 아마도 막 아트센터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조금 차분해졌죠. 이제 좀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철골 구조와 유리만 좀 보여. 나머지는 좀 안정적인 것 같아. 근데 이 건물의 특징은 바로 옆에 있는 이 그리스 로마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신전 바로 옆에 이게 있다 보니까 엄청난 컨트라스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얘기죠. 더 어울려요.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 이렇다면 이 나무를 살리면서 계속 건축을 했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이게 재밌네요. 이거 나 지금 처음 봤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였군요. 그렇고 이제 병치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고요. 이 색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하얀색에 아주 차분하네요. 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 어우, 차분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코머즈 방크 본점, 본사 건물인데, 이제 조금 이제 리처드 브루스랑 차별화가 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피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스타일 건축을 하는 것 같고, 유리가 좀 많이 보이고, 그런 류의 차분한, 근데 전형적으로 엄청나게 아름답지는 않은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실내는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홍콩에 있는 첵라콕이라는 발음하기 힘들죠. 첵라콕 에어포트. 근데 원래 홍콩 시내에 상당히 좀 작은 공항이 있었는데 거기 착륙하기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그런 공항이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공항을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크게 확장했어요. 홍콩 바깥으로 빼가지고 바닷가에다가 만든 공항입니다. 그래서 몇 번 갔었는데 내가 간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공항을 노만 포스터가 만들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공항은 철골 구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워낙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고 또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구조들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의 특성이 딱히 보인다고 보여지는 않은데 이거 아까 내가 아까 보여준 거로 기억하는데 베를린에 있는 친독일 국회의사당으로 보이면 되는데 요거는 옛날 건물이고요. 요거를 로만 포스터가 한 거예요. 요거를 추가한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증개축을 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여긴 딴 곳이고 그래서 보면은 여긴데 그러니까 독일 국회의사당에다가 그 수정궁 조지 팩스턴이 예전에 구사했던 수정궁의 전통을 여기다 갖다 꽂아놨다라고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국 전통을 왜 베를린에다 갖다 놓은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이 사람들께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UK니까 미국이 아니고 영국에 있는 일렉트로닉 아치라고 게임 회사죠. EA 게임 회사의 유럽 본부 게임이 뭐 여러분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내 또래 아저씨들은 게임 별것도 아닌 게임 회사 유럽 본사 이렇게 크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게임이 별것도 아닌 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GTA 5 같은 게임은 요즘 안 하지만 어쨌건 그 재밌는 그 게임은 그 한 번 게임 만들어내면 그 이득이 수조 원이죠. 4조 5조 이상 되잖아요. 게임도 엄청난 큰 시장이죠. 그건 그렇고 근데 계속 이제 이분의 특성에서 나오죠. 이제 철골 구조와 유리 그리고 이제 기하학적인 접근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크게 없지만 대비가 있는데 대비는 여기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 뭐냐면 런던 이게 그러니까 브리티시 뮤지엄이에요. 그 브리티시 뮤지엄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대형 박물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대자를 써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영국 박물관 그러면 되지. 뭘 대형 박물관이야 대형 박물관. 어쨌든 그렇고 나 혼자 화내.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영국 박물관 나도 대라네. 영국 박물관 입장료 공짜인데 왜 공짜냐면 다 훔쳐온 거거든. 아니 훔쳐오거나 강탈해온 유물들을 전시한 거라 돈 받기가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작물들을 전시해 놓은 거죠. 이 박물관에다.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니까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의 나라니까 여기를 이제 그 노마포스가 덮은 거예요. 이걸로. 요것까지는 이제 예전에 있던 건데 여기를 이렇게 덮은 거죠. 그래서 안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늑해요. 온실에 들어온 것처럼. 역시 철골과 유리를 활용해서 이제 거대하게 예전 건물과 컨트라스트를 이루게 한 거죠. 이건 그리스 로마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리스 로마 스타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스타일 이건 언뜻 봤을 때 이집트 스타일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집트 아마 유물관 뭐 하나 싶은데 영국에 있는 박물관이 그리스 로마 모티브를 가지고 있고 옛날 조지 팩스턴의 수정호 그 모티브를 혼합시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고 이건 약간 밤이 되면 이런 느낌, 이건 낮이죠. 밤.
재밌죠. 이런 공간을 새롭게 제안한 거죠. 그 이렇게 시시각각 이 형태라기보다 분위기가 변하죠. 빛이 변하고. 근데 재미있는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밀레니엄 브릿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세인트폴 대성당일 거예요. 세인트폴 대성당이고 이 다리를 건너가면은 여기 이제 테이트 모던 그 미술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결시키는 다리고요. 이 세인트폴 성당이 아마 런던에서 제일 큰 성당일 텐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볼 거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태리나 로마나 뭐 밀라노나 뭐 피렌체나 베니스나 뭐 파리나 이런 데서 쫙 성당들을 보다가 런던에 가서 보면은 뭐 볼 거 없네 뭐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좀 투박해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 현대 넘어와서 이제 런던이 좀 문화적으로 뭐 풍부해졌죠. 또 이 다리 재밌는 스토리 가지고 있는데 이 오픈하기 바로 전에 사람들이 좀 걸어다 보니까 오픈한 첫날이었나?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니까 이게 너무 출렁출렁 위험하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출입 금지시키고 구조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오픈한 그런 스토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설계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듯 해요. 어쨌건 이 다리고 참고로 여기에 이제 집시 거지 할머니들 많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동냥만 하니까. 당연히 여기 템즈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런던 시티홀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사라고 나올까? 시티홀인데 꼭 삶은 다리가 거꾸로 꽂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유리와 철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타워 브릿지고요. 타워 브릿지. 그러니까 타워 브릿지랑 엄청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각도로 일부러 사진 찍었는데 그래서 다른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요 앞에 그냥 바로 그냥 그 강가예요. 강가. 여기서 이를 걸어다니는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이나 파리나 그 강변을 걷는 게 뭐 우리가 한국보다는 쉬워요. 그러니까 한국 한강은 서울보다 한국보다가 아니라 서울 강변에서 걸으려면 아예 큰맘 먹고 그냥 고수부지 한강공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리나 런던이나 도쿄는 강이 있긴 있는데 접근성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런던이나 파리는 강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 돼요. 아주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 안에서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서 굴러 떨어지면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렇고 어지럽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게이트 헤드라는 곳에 더 세이즈 게이트 헤드 이게 아마 전시장일 겁니다. 전시장, 공연장 그런 건물인데 안에가 이런 뭐 밖에서 보면 아니, 조금 더 찜하고 이런 거고 그 역시 유리 철골 이거죠. 그렇죠? 유리 철골 크리스탈 팔라스 같다 이런 느낌이고 안에는 이런 모양 뭐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우리나라 따지면 코엑스 느낌 그런 건물일 겁니다. 이고요. 이렇게 이런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스위스레라 그래서 이제 얘가 거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이 절임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2004년에 런던에다 만든 건물인데 이제 보면 계속 통일되죠. 계속 이제 유리와 철골 가지고 작업을 해요. 변하는 게 보이죠. 아까 리처드 로저스 그분은 이제 뭐야 이렇게 심한 변화 없었고 그냥 점점점 차분해진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초반에는 리처드 로저스 같이 하다가 점점점 뼈대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밖으로 안 나와 이제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었고 요거는 또 2004년에 워킹이라고 해야 되나? 워킹에 있는 맥라렌 영국 자동차 회사죠. 맥라렌 스포츠카지로 만든 회사인데 거기에 기술 연구소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땅이 여유가 많으니까 땅값이 싸니까 아주 넓게 단층으로 거의 단층 아마 내부적으로 2, 3층일 수 있는데 단층으로 폭넓게 이렇게 지을 수 있고 땅값이 비싼 데는 이렇게 올려야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홍콩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 그렇고 근데 기본적인 건축 언어는 똑같죠.
다음에 요거는 뉴욕에 있는 허스타워라고 신본 재벌일 텐데 이 옛날 건물 위에 새로 개증축한 거예요. 여기 밑에 옛날 건물이 깔려 있는 거 보이죠? 여기를 여기 위에다 현대적인 철근과 유리를 사용해서 엄청난 컨트라스트 또 나오죠? 컨트라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축을 구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북경에 있는 북경 베이징 공항인데 이철 로저스 말에 의하면 이거 지으면서 별로 이렇게 수익이 남지 않았대요. 자꾸 중국 정부에서 이거로 바꿔라 저거 바꿔달라 이래가지고 근데 한번 이렇게 잘 해주면 계속 일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꼭 참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책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북경 공항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 공항은 어디 공항에 그냥 이런 거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이 기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받치고 있는 그 철거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물로 보여져요. 중국 아줌마들이네요. 네. 좀 한산할 때인지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렌초 피아노 이태리 건축가예요. 이태리 건축가인데 아까 말했듯이 리처드 오르스랑 같이 pompidu 센터를 같이 작업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작업을 하는 분이고 유명한 역시 꽤나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 건축의 특징은 파트라고나 할까? 그 패턴이라고나 할까? 그 아니면 모듈이라고 할까? 모듈? 그러니까 조각조각을 모아서 건축물로 재구성한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외피라고 할까 그 건축의 외관으로 표현이 된다 이게 이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네 이렇게 표현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특징인데 피아노 그걸 피아노 만든 사람도 이름이 피아노였나 그거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 아까 봤던 pompidu 센터고 아까 본 거니까 뭐 다시 부연 설명 안 하고 요거는 매닐 컬렉션 그러니까 미술관 예, 미술관 전시관 미술 전시하는 곳인데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건데 여기 벌써 이제 조각이 보이죠. 이런 조각들을 가지고 계속 실내까지 이 조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전반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분 건축의 특징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느꼈겠지만 겉으로 빠져나온 구조 보이죠? 역시 리처드 로저스랑 같이 작업했던 흔적이 여기도 이분도 나타나요. 물론 이분뿐만 아니라 뭐 리처드 로저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썼죠. 갖다 쓰고 있었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사카 재팬 독일 아니 재팬이 독일이 아니지. 일본에 있는 오사카의 신공항이죠. 신공항 간사이 에어포트라고 여기도 인공 섬을 만들어서 이 다리 타고 쭉 가면은 이제 오사카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번 지진 때인가 뭐 여기가 어떻게 됐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우리 인천공항은 인공섬은 아니죠. 거기 영종도에다 섬 공항을 딱 만든 거니까 우리 인천공항이 이 공항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 그런 공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간사이 공항도 렌처 피하다고 했고 이제 공항 똑같죠. 구조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쪽으로 길게 뺐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철골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공항 건축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비슷비슷한 공항이 작으면 상관없는데 크면은 이런 공통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 리차드 로저스가 했다 해도 그런가 보다 이거 노멀 포스터가 해도 그런가 보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요거는 이제 2001년에 메종 에르메스 에르메스라고 프랑스 사치품 브랜드잖아요. 그 사치품 브랜드의 도쿄 건물을 이렇게 2002년도에 지어놨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이 소니 건물이에요. 이게 소니 건물인데 이거 철거됐어요. 철거돼가지고 앞에 조그만 공원이 여기 소니라 써있네. 조그만 공원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부분이 전면에 확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고 그랬겠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확 잘 보이는데
여기 더 잘 보이네. 이게 사거리인데, 여기 사거리인데, 이 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여기 훨씬 더 잘 보인다. 그런 얘기고요. 에르메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마에 있는, 여기까지 내가 가보지 못했는데, 그 음악 공연하는 쪽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공연할 것 같고, 여기도 실내에서 뭐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꼭 풍뎅이 같다는 느낌이 들어. 풍뎅이들 세 마리가 모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실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실내 극장이 세 개 있는 거로 나는 해석이 됩니다. 야외 극장 이거일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스위스에 있는 폴 클레 미술관, 뮤지엄, 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렌처 피아노라기보다는 그냥 로마 포스터가 작업했다라고 봐도 뭐큰 무리가 없네. 이거는 정말 렌처 피아노스럽죠. 그러니까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에 있는 하이 뮤지엄이란 그 말 그대로 뮤지엄인데 예술 뮤지엄인데 뭐 하는 거야? 개관 행사 어쨌든 이런 조각조각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 예쁜 뮤지엄을 완성시키는 그런 비늘 같죠, 그 비늘, 그렇죠? 그런 렌처 피아노 건축의 그 아주 특징적인 부분을 잘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보여져요. 이거는 별로네, 작품은. 그치? 내 마음에 안 들다 뿐이지, 뭐, 사실 별로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뉴욕의 맨하탄 쪽에 있는 뉴욕 타임스 빌딩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거대한 빌딩을 벤처 피아노가 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줌아웃하면 이렇게 상당히 큰, 높은 빌딩이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아트 인스티튜트라고 바로 맞네.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예술대학이라고 디자인 전공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했다는 소리 내가 들은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그 건물인데 이건 오버포스터가 아까 프랑스에서 했던 거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유의 작업이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런던에서 가장 높은 빌딩 더 샤드라는 빌딩 앞에 있는 건 오버포스터가 작업한 밀레니엄 브릿지죠. 그렇죠? 중간에 아마 이제 런던 고딕 스타일의 성당 건물일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요 건물이 꽤나 유명합니다. 서울에도 상당히 높은 롯데 타워가 있죠. 롯데 타워도 나름대로 괜찮은 꼭 갈치 같긴 하지만 괜찮은 그런 건물이라 생각해요. 그걸 가질 거냐 이거 가질 거냐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거 나 이게 이게 나을 것 같아. 어쨌든 그렇지만 롯데타워도 충분히 괜찮은 멋있는 건물이에요. 여기가 테이트 모던 그 전 미술관입니다. 여기도 무료. 자, 마지막으로 자하 디드 이라크 출신 건축가였죠. 근데 아니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 난 재작년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와 2010년 벌써 5년이 흘렀네요. 그렇구나. 어휴, 보면은 진짜 젊은 나이에 66세구나. 66세에 세상 떠나버렸어요. 정말 이라크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공부해서 영국 이제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영국 건축가로 이제부터 얘기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초창기 때는 상당히 그 역동적인 그 벡터라고 할까? 벡터가 여러분 수학 별로 안 좋아했을 테니까 물리나 벡터는 운동성을 가진 방향이잖아요. 운동성을 가진 방향.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방향과 운동 그 속도를 가진 걸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초반기 공부 이분이 대학교에서 작업할 때부터 그런 거를 많이 그런 류의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벌써 운동성이 느껴지죠. 그쵸?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비트라 소방서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류의 작업을 했었답니다. 참 멋있죠, 나름대로. 그러다가 이제 또 독일에
라입지히에 있는 BMW 중앙 빌딩이라고 그러잖아. 여기 보면 역동적이다, 여전히. 이것도 역동적인데, 얘도 역동적이야.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부분 느낌이 유사하죠. 그쵸? 유사하고, 여기도 직선이 아니라 사선이야. 90도가 아니라 좀 꺾였어.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 역동적이야. 여기가 어디라고요? 자동차 회사야. 역동적인 게 어울리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역동적이고, 안에 여기도 계속 마찬가지로 엄청 역동적인. 이 부분은 뭐 철골과 유리는 뭐 누구나 다 쓰는 그런 언어고, 여기는 아마도 식당처럼 보여요. 식당.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식당으로 보여지는데, 뭐 먹는 거리 분명히 식당인 것 같아요. 카페나. 거기도 역시 여전히 역동적이죠. 막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랑 딱 어울리겠다. 어울리는 건축을 구사한 것 같아. 여기도 사무실이고 여기는 공장인가? 야, 특이하다. 그쵸? 정말 특이하네요. 먼지 같은 거 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기도 뭐 계속 마찬가지고, 여전히 이분이 좋아하는 벡터를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사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맥시라는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도 여전히 역동적이죠. 요거예요, 요거. 여전히 다른 건물들은 차분하게 가만히 있는데, 여 혼자 그냥 마구 뒤틀리고 있는, 마구 비틀고 뛰어다니고 그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합니다. 보니까 여기가 바티칸 시티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니까 확인해 봐야지, 이따가. 그렇고, 그 안에는 이렇고요. 여기는 뭐 전시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꽤나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는 2010년에 만들었는데, 마찬가지죠. 뭔가 움직일 것 같아요. 꿈틀꿈틀.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류의 건축을, 이건 우리나라 동대문에 있는 DDP랑 유사한 느낌을 또 주기도 하네요. 광저우에 있는 거래요. 비 오는 날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우산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건 런던 올림픽을 위해서 런던 올림픽 수영 경기장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유기적인 모양인데 여전히 역동적이죠. 여전히 날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가오리 같기도 하고, 그 안에도 여전히 그냥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고, 수영이라는 거에 잘 어울리는 약간 자동차 공장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컨셉이 맞는 건물도 있고 아닌 건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가 있군요. 과제 여기까지 끝이고,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 요건 뭐 잘 보세요. 요거 과제인데 8주차에 발표합니다. 8주차에 발표할 거고, 여기 아직 시간이 있죠. 오늘이 4주차니까 8주차에 발표할 거고, 12권의 책, 3, 4, 12, 12권의 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조가 여러분이, 아이고, 뭐니 이거 다시. 너무 많이 가는 바람에. 우리 조가 8개 조가 있으니까 이 12권의 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중에 한 개 챕터가, 한 개 챕터만 재밌는 거, 여러분이 정말 재밌다 이거 분석해서 발표하면 우리도 좋고 다른 친구들도 도움 받겠다 싶은 거를 찾아내서 발표 한번 해보세요. 디자인 관련 책도 있고 건강 관련 책도 있어요. 건강 관련. 이런 거 다 건강 관련 책이에요. 이런 건 디자인 관련 책이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마케팅 유사한 책이고, 이건 디자인 프로세스 책이고,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지금 콘텐츠들의 미래 이런 것들인데, 10분, 조당 10분이에요. 10분 넘으면 안 돼요. 1분 초과하면은, 그러니까 10분 1초야 그러면 0.1점 감점. 그 다음에 11분 1초 그러면 0.2점 감점. 이런 식으로 감점됩니다. 지켜주세요. 그 또 내가 명확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해가 안 되면 발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몇몇 팀 보면은 그냥 읽어.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읽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 아니야. 아니, 물론 나보다 더 이해력이 높은 학생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중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쉽게 정리해서 발표하세요. 그거 다 재밌는 책들이니까. 차라리 성책을 설명하면은, 이건 드널드 노먼이라고 2주차 때 내가 그 얘기했던 파파스머프 닮은 그분이 쓴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 어려워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할 거라면 3장, 4장, 5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세요.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이해하기 쉬운 것만 하세요. 그 다음에 단순 합의 법칙. 이거는, 여기 써 있구나. 존 마에다라고 일본계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MIT로 졸업했는데 결국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학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그 디자인 관련 책인데 이 책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심플함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단순화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 아주 좋은 그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예술과 그 가치는 창의성에 대해서 아마 조금 아주 약간의 클루를 단서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제안하고 있는 거고, 이 두 권의 책은 인간의 그 본능에 그 상업, 팔아먹기, 마케팅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은 이 책들을 봐야 돼. 이 책은 그런 얘기 조금 더 대놓고 하는 거고, 이 책은 좀 저변에 깔려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를 왜 이렇게 서로 원하는 게 다르냐. 그래서 서로 막 미워하잖아. 좋아하다가도 부부싸움하고 막, 여러분 뭐야, 여러분들 아마도 이성 친구가 있는 친구들 그러겠지만 처음 사귈 땐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의견도 안 맞고 서로 원하는 게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고, 이거를 완벽히 이해한다면 뭐 디자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디자인 다음에 마케팅에. 그리고 이 책은 내가 또 다른 뭐야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 디자인 띵킹 관련 수업인데요. 거기서 내가 이 책을 주 교재로 사용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1학년인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책을 선택했다면은 에스노그래피가 여러분한테 제일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컨텐츠 이거 두껍고 약간 어려운데, 두껍고 약간 어려운데 나는 정말 약간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우버라든지 기술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너무 나는 여러분은 아니 나는 너무 관심이 많다.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막 끌고 나가잖아요. 그 현대 첨단 산업을 테슬라 이런 회사 그런 쪽에 관심 있으면 이 책이 선택할 만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관찰에 대해서 앞에 내가 에스너그래피 추천했는데 그쪽과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일단 띵크샘플 요거는 이제 이 사람 스티브 잡스와 같이 일을 많이 했던 광고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써놓은 책인데 이것도 디자이너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심플 관련 단어가 많이 나오네. 그죠? 여기도 아까 심플.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창조하는 뇌. 이거는 이제 창의성에 관련된 약간의 내용. 이걸 읽으면 정답을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만 창의성에 대해서 약간의 클로를 얻어낼 수 있어서 내가 이거를 그냥 끼워놨고, 이거랑 이거는 건강 관련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건강하게 살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얘기 얻을 수 있고, 이거는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나에 대한 그 좋은 얘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디자인 전공이랑 밀접한 관련은 거의 없죠. 근데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이 계속 디자이너로 생활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내가 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은 이렇게 짜진 거고요. 알겠죠? 짧게 한다고 노력했는데 짧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다음 주 발표가 아니라 8주차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조별로 잘 상의해서 잘 스케줄 관리에 잘 준비하세요. 오늘 수업 되게 길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